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호란 얘기까지 조금 했었죠. 자, 그리고 나면 효종, 그 다음에 현종,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원을 넘어가서 오늘 숙종 얘기가 이번 강의에서 자, 숙종 얘기까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효종. 네, 그래서 현종, 숙종이 또 좀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좀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조의 아들이 큰아들이 소현세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둘째 아들이라는 걸 좀 잠깐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얘기는 뭐랑도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현종 때 예송이랑도 이게 바로 이어질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얘기를 좀 잠깐만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호란하면서 좀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서는 항복하고 청나라 우리를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라 얘들은 가요. 됐죠? 그리고 인조도 309구두라 그래서 그 밑에서 막 머리 찍고 막 그 엄청난 굴욕을 당했지만 모르겠어. 인조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본인도 살았잖아. 계속 왕이고. 그죠? 근데 진짜 뭐 엄청나게 진 게 맞긴 맞아.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후금청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선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두 왕자를 잡아간 거예요. 되죠? 근데 문제는, 요렇게 이제 둘이 간 다음에 청나라에서 행보가 좀 다른데 소현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큰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특별히 막 그렇게 응어리진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사람이야. 조금 적극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나라에 끌려와서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는데, 여기 청나라 애들이 예사롭지 않은 거야. 특히 공무원이 굉장히 청렴하고 군대 사기가 높아. 됐죠? 이런 걸 보면서 소현세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저들을 예로부터 오랑캐라고 개무시했지만 청나라가 예사롭지 않다야. 그리고 당시 이미 청나라에는 서양 선교사들도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샬인데 예수의 선교사로 아담샬 같은 경우는 소현세자와 교류를 많이 해요. 이 아담샬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역법, 시연역이라는 당대의 가장 정확한 역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진짜 천재 과학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수회라는 아주 그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든 아주 전투적인 선교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서양의 최고의 천재를 동양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마테오 리치, 아담샬 뭐 이런 사람들 뭐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에요. 됐죠? 어쨌건 아담샬과도 교류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가 변하고 그다음에 서양의 문화 그리고 청나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림대군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복림대군은 소현세자는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인가 그런데 복림대군은 끌려갈 때 나이가 17살에서 18.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이 12월에서 뭐 1월 이렇게 해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일명? 그렇지.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항상 폭발할 준비가 돼 있는. 건드리기만 해봐. 물론 제일 무서운 시기는 살짝 꺾였죠. 여러분 제일 무서울 때는 언제죠? 그죠? 중2지 중2. 중2는 짱이야. 여러분 제가 중2 담임해본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2는요. 중2요? 여기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중2 있나요? 그러면 뭐 미안하긴 한데 근데 당신들도 당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중2는 사람이 아니야. 중2는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진짜 대화를 하잖아요. 그냥 벽이에요. 벽. 근데 진짜 뭐 그런 절정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살짝 꺾였지만 아직도 뭐 질풍노도의 시기죠. 뭐 건드리기만 해봐. 그리고 게다가 복림대군은 굉장히 또 내성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정말 우울한 청소년기를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하면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에 대한 원한을 가슴 깊이 쌓고 쌓아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두 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개관사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1636년 우리는 그 난리를 쳤는데 1644년 정말 10년도 안 됐죠. 명나라가 허망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대륙의 주인이 청나라가 됩니다. 물론 명나라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게 뭐 청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라 이자성의 난으로 망했다. 맞아요.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자성의 난을 또 사실은 청나라가 배후에서 부추겨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첩보전을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고 사실은 중국 대륙을 청나라가 차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 종료된 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윤세자 복림대군 다 조선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소윤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실제로 이제 소윤세자에 대한 정확한 죽음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은데 오늘날 독살설이 유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죽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인조가 절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장례를 그냥 바로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부인 있죠? 세자빈 강씨는 인조가 직접 죽여요. 그리고 요 밑에 소윤세자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위에 둘도 할아버지였던 인조가 직접 죽입니다. 됐죠? 그리고 막내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야. 그리고 둘째, 이 복림대군이 국왕에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효종입니다. 여러분 그 인조는 어떤 면에서 이 선조랑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왕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죠. 근데 둘 다 그렇잖아요. 인조는 반정으로 왕이 오르고 광인을 쫓아내면서 선조는 명종이 죽었는데 인종도 아들 없죠. 명종도 아들 없죠. 이러면서 어부지리로 사실은 중종의 7번째 아들의 서자, 얘 셋째 아들이었는데 하성군 왕이 오르게 되죠. 자기가 왕 될 줄 꿈에도 못 꿨을걸? 꿈도 못 꿨을걸? 선조.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둘 다 전쟁을 일으켰죠. 여러분 그 실제로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아주 소수 있겠지만 원래 전쟁이라는 건 외교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무조건 그 정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조 때 외란, 인조 때 호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둘 다 지 아들에 대해서 컴플렉스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선조는 광해를 그렇게 싫어하고 광해에 대해서 질투했잖아. 인조도 똑같아요. 소윤세자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조선인들이 심양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양관이라고 하나 만들어져요. 뭐 정식관청은 아닌데 무슨 뭐 관소처럼. 근데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끌려왔던 조선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그 영화 이것도 박해일이 나오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조선인이 끌려가잖아. 그래서 이 박해일이 왜 그 압록강을 넘어서 그 만주 쪽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막홀레를 치른 자기 여동생이 그걸 납치해 가잖아. 그래서 그 여동생 찾으러 사실은 박해일이 가는 거 아니야. 그 애기살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 중에서 탈출해서 조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 정부에다가 인조한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청나라에 왔던 조선인이 다시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그 귀환하는 조선인들을 너희들 받아주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랬더니 인조가 이 말은 또 엄청 잘 지켜요. 그래서 국경에 조선 군들이 이렇게 국경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청나라 쳐들어오는 거 막는 게 아니라 조선에 들어오면 잡아다가 다시 청나라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도 못해.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윤세자의 부인 그 강씨가, 세자빈 강씨가 그 경제적 감각이 되게 좀 뛰어났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뭐 땅을 뭐 척박한 땅이지만 갈고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뭘 하냐면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익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조선인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무슨 역할도 하냐면 조선과 그 청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나라가 대화의 루트를 누구로 잡냐면 소윤세자로 잡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윤세자가 사람이 꼬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조도 그렇고 조선 정부는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하면 하여튼 물론 병절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 애들은 꼬여 있어. 근데 소윤세자는 대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인조보다는 소윤세자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루트로 소윤세자로 잡는다고. 그래서 인조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렸냐면 청나라가 자기를 폐위하고 이놈을 왕위에 앉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윤세자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여러분 서인들이 이거 체크 안 했겠어요? 제가 개관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후금 청과의 전투 그리고 명나라 망했잖아. 여러분 이 외교의 대참사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물론 어떤 정책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서인들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집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소윤세자나 복림대군이 청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체크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소윤세자를 보면서 치를 떨었겠죠. 이 사람 뭐야? 얘 뭐야? 야 이거 광해군의 재림이잖아. 여러분 이거 또 하나의 광해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소윤세자는 귀구구에 제거돼요.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효종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조선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만약 세 개를 얘기할 때 그 중에 보통 얘기하는 하나예요. 물론 역사의 만약은 재미없는 얘기는 한데 만약에 소윤세자가 죽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이 얘기 있잖아요. 정조가 죽지 않았었다면 정조가 조금 더 살았었다면 왜냐하면 정조의 죽음도 좀 많이 미스테리하거든. 이런 얘기들. 자, 효종으로 갈게요. 자, 효종 때는 송시열.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 이거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 이건 오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만 좀 지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자, 효종 때 북벌은 윤유가 아니에요. 됐죠? 그냥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에요. 윤유는 남인인데 나중에 윤유가 북벌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효종 때가 아니어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좀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저 교재 여기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만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송시를 비롯한 서인들이 어영총을 중심으로 어영총 얘기했죠? 자, 북벌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종 자체가 그런 사람이잖아. 맞죠? 그런데 서인의 북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란 때 당한 치욕을 갚자. 여기서 말하는 벌은 청이잖아. 그러니까 청을 정벌하자 아니야. 그런데 이건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이 북벌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북벌의 목표가 보은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명나라를 숭배하고 은하에 보답한다. 뭔 말이죠? 아니 이거 효종 때라니까? 아니 인조 말기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1644년에 명나라 이미 망한다고. 아니 뭘 은혜에 보답해. 아니 대상이 있어야 보답하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왜냐면 부모님이 날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쵸? 아니 은혜에 보답하려면 일단 기본 조건이 그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명나라가 없잖아. 맞죠?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청나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시킨 다음에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북진은 우리가 고려시대 배웠던 북진 정책 그 자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적 행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안보 이슈로 계속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한반도의 위기감을 계속 고조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정적들이 정책으로 진출하는 걸 차단하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걸 차단하는 거야. 지금 이 국가안보의 이 위기 속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익만을 얘기할 거냐? 너희들은 도대체 우리 편이야, 적들의 편이야? 이 논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안보 이슈, 그러니까 대외 갈등이 터지면 내부 결속이 강화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에서 뭐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원래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북벌론의 기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선정벌이에요. 한참 북벌이 진행될 때 러시아와 청나라가 대립해요. 이게 러시아가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군주 3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때가 표트르 대제 때야. 표트르 대제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그 영어식 발음으로는 피터 대제라 그러는데 그 수염 금지령 하면서 본격적인 소가 정책하면서 러시아 팽창시키는 사람 있잖아. 이때 스웨덴이랑 싸워서 이제 말트해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 쪽으로도 세력을 확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국경 분쟁이 생기냐면 중국이랑.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면 한반도 위에 만주, 중국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경선을 두 나라가 합의는 해요. 근데 그 전이야. 그럼 이제 사실은 러시아, 북극곰 러시아가 몰려오면서 아시아의 그러니까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 청과 대립한 거죠. 물론 청나라도 뭐 당시에 잘 나갈 때인데, 근데 러시아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제 이게 사실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야. 그런데 조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선에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쵸? 근데 또 뭐 하고 있어요? 막 덤벼. 뭐 자기들끼리 막 군대 양성하고 막 북벌하고 난리가 났잖아. 안 그래도 청나라 지금 예민한데. 그래서 청나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닥쳐. 그리고 군대나 보내. 그랬더니 조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이러고선 군대 보내요. 이 서인들이. 이게 1차와 2차에 걸친 나선정벌이에요. 그래서 나선은 러시아를 부르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만든 군대가 청나라와 싸운 게 아니라 청나라 요청으로. 누구랑 싸웠다? 2차례에 걸쳐서 신유와 병급이 조총부대를 끌고 그러니까 북만주, 영고탑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누구랑 싸워? 러시아랑 싸워요. 그리고 이때 또 잘 싸웠다 그래요. 하여튼 조선 사람들이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쏘잖아. 되죠? 이게 뭐다? 나선정벌이에요. 그래서 나선정벌은 여러분 한번 그래도 들어는 두셔야 되는 게 뭐 여기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효종 때 북벌이랑 생각해보면 청나라랑 싸운 게 아니라 청나라 요청으로 러시아랑 싸웠잖아. 그래서 여기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혹시 또 광해 때 아니야?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북벌이 진행되던 효종 때예요. 그래서 서인의 북벌의 기만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효종이 죽어요. 됐죠? 실제로 이제 오늘날 근데 효종이 그렇게 정치적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기록들을 보면 봉임대군은 그러니까 효종은 정말 진짜 북벌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식사량도 줄이고 그러니까 여인들과 잠자리도 멀리하면서 복수해야 된다라고 늘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빨리 죽어요. 자, 그리고 나면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현종의 직위년에 터지는 사건이 예송입니다. 예송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개관사에서도 제가 뭐 전체적으로 살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효종이 죽으면서 현종이 막 왕위에 오를 때 이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 조대비가 살아있거든요. 자이대비,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그걸 갖고 누구랑 싸운다? 남인이랑 서인이 붙은 거예요. 서인 대 남인.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터지냐? 효종이 죽으면서 자이대비의 복상 문제가 터지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왜 대비 상복 갖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제법 나와요. 이 요 사건 역사적으로 좀 조선에서 중요한 건 일본이 역사 왜곡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당파성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 당파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예. 됐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외란과 허란 뒤에,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게 온 나라가 난리인데 정치하는 놈들,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상복 갖고 싸움박질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 니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 놈들은 싸움하기 좋아해. 그래서 너희의 민족성의 기본은 당파성이에요. 이러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 왜곡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상복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상복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 얘네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조선인들이 조선의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 짜증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 입으로 스스로 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조선놈들이 되는 게 없지. 조선놈들이 하는 게 그렇지.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식민사관, 역사 왜곡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그 대왕 대비의 상복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전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4대부들도 3년상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묘소 옆에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천막을 짓고 그 3년 동안 그 자식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직자들은 잠깐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부모상을 치르고 다시 옵니다. 그런데 왕은 그 4대부들 중에도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 4대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신하들인 여러분 4대부들도 부모의 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군주가 3년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3년상을 또 할 수도 없는 게 그럼 3년 동안 그럼 왕 무덤에 가 있어? 그럼 정치 누가 해? 나라 망하겠죠.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특별한 상황상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실제로 조선의 국왕의 직위는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처럼 그렇게 축하 행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갑자기 왕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왕이 첫 번째 해야 될 국가의 가장 기본 의례는 바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최소한 무덤에 3년 가 있지 못하더라도 아니 상복은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상은 기본이 3년 상인데. 근데 문제는 왕이 그럼 3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 그럼 조정의 대신들은 그 왕의 신하들이잖아. 그럼 온 나라가 3년 동안 다 까맣게 다 상복 입고 뭐 나라가 죽었어?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왕가 이 종친 중에 가장 큰 어른 한 명이 국왕을 대신해서 상복을 입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항렬상 이게 인조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항렬상 대왕 대비 가장 높은 거야. 그래서 저 할머니가 원래는 국왕이 된 현종이 입어야 될 상복을 대신 입어주는 거야. 됐죠? 이건 의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래서 합리성을 갖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때 서인 송시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인데 송시열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림 때문에 아까 내가 둘째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둘째인데 장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식으로 기년복 1년만 입어도 된다야. 그랬더니 여기 윤유를 비롯한 남인들이 발끈한 거죠. 아니 이런 불충이 어디 있어? 아니 왕이 죽었는데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3년복이지. 1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왕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끈한 거지. 그랬더니 서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얼마 전에 사실은 서인세제 죽음에도 자이대비가 3년복을 입었어. 그거 또 입냐? 몇 년 전에 입었는데. 그러면서 1년이면 족하다. 왜? 찾아. 둘째 아들 아니냐. 그때 남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앞에서 얘기하면 잠깐 이 말씀 안 드렸나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 장자순환 500년이야. 27명의 국왕 중에 여러분 장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조선의 국왕 이름 한번 떠올려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왕들 있죠? 다 큰아들이 아니야. 다 장자가 아니야. 여러분 27명 중에 장자는 딱 7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국왕들 있잖아. 태종, 세종, 성종. 여러분 다 장자 아니야. 15세기 시작부터 그랬어. 됐죠? 다섯째, 셋째. 그리고 여기는 뭐 아예 순위도 밀려있고 거기다가 그나마 성종은 둘째 아들이고. 되죠? 그러면 다 1년복 했어야지. 막 1년도 아니고 뭐 6개월씩 뭐 다섯째 아들은 도대체 얼마나 입어야 되는 거야? 안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인들이 이런 불충이 어디냐? 3년복을 얘기해요. 자, 결론. 자, 서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1년복. 그래서 1차 해송까지는 앞에서 얘기했죠? 1차 해송 기해송까지는 서인이 계속 집권하는 거야. 두 번째. 자, 15년 있다 유사사건이 터져.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이었던 인선대비가 죽어요. 아까 저 자이대비, 조대비 기억나세요? 저 조대비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에는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라운드 2예요. 그랬더니 서인들은 지난번에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1년복을 입었잖아. 이번엔 둘째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예단계를 하나를 낮춰서 9개월, 일명 대공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9개월설, 대공설을 주장해요. 그랬더니 남인들이 또 발끈한 거야. 기해년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망극한데 저들이 마치 왕을 왕이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서자 취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최소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1년복은 입어야 된다. 여기를 1년복을 입어줘야 여기가 3년 못한 걸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결론. 누가 이겨요? 남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2차 예성, 가빈 예성 이후에는 남인 정권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성의 결론 앞에서 살짝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한 번 더 한 건데, 근데 이게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효종과 현종에 대한 이게 정통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인들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둘째 아들이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아니, 언제 조선에 그렇게 왕들이 다 첫째 아들이었어? 언제 장자였어? 그리고 조선은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정도전에 의해서 조선이 만들어질 때부터 조선은 굉장히 능력을 중시했어요. 특히 그 잣대는 국왕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이 장자순환 500년이야. 그러니까 똘똘하지 못하면 동생들한테 왕위를 뺏기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인들은, 야, 자꾸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따지지 말고, 아니 왕이면 정통성을 인정해야지. 그럼 지금 왕인 걸 부정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1차 예송에서는 정통성 인정 못 받고 있는 거고, 2차 예송에서 정통성 인정받은 거야.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또 하나는 이게 조선의 정치학인데,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됐죠? 왕과 사대부. 근데 이게 왜 왕과 사대부냐면요, 얘가 지금 이 얘기가 왜 왕과 사대부의 관계냐면, 왜 그러냐면, 성리학을 만든 남성대 주의가 한 얘기가 천하 공치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공치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해서 도덕적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왕과 사대부밖에 없다는 거야. 주의의 생각이야. 그래서 세상은 공치, 이들이 함께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야. 그런데 지금 송철의 얘기는 뭐냐면, 서인들의 얘기는 왕과 사대부의 예가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왕사 동례, 천하 동례라 그래요. 이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야. 왕이라는 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대부가의 대표야. 그러니까 왕도 본질적으로는 사대부야. 그리고 어떻게 사대부 예와 다를 수 있냐. 그런데 이전까지는 잘못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들의 얘기처럼 진짜 셋째 아들, 다섯째 아들 다 막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좀 더 성리학에 맞춰서 우리가 딱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남인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왕과 사대부는 얘가 같을 수 없다. 왜? 왕은 사대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왕사 부동례, 왕과 사대부의 예는 같을 수 없다. 왜? 아, 왕은 사대부가 아니니까. 그럼 왕은 뭔데? 바로 고래, 주례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왕은 천명의 대행자야. 그래서 이거를 주나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천명사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주나라 이후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그러잖아. 천자. 그래서 천명사상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서인들의 주장은, 제가 앞에서 율곡 이의할 때 다음 강에서 내가 여기 나올 거라 그랬죠. 율곡 이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조선 이끌어가는 건 사대부예요. 왕은 그냥 사대부의 대표일 뿐이야.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안에는 또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택군의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서인들은 그걸 해봤잖아. 옛날에 누구를 몰아내고 폐륜하였던 유교적 윤리를 사실은 문란하게 했던
광해를 내보내고 4대 부두 중에 능양군을 인조로 즉위시켰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의 예가 결코 다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남인은 아니다. 왕은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남인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권 강화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사실 왕과 신권,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게 서인, 왕권의 특수성을 얘기했던 게 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이 집권하면 신권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더 많이 견제받고, 남인이 집권하면 왕권이 더 안정화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예송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다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슈로 가시죠. 자, 그 다음 시간 관계상 여러분 문제는 다음에 풀도록 하고, 오늘은 숙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숙종입니다. 자, 또 한 번의 격동기인데, 숙종 때. 자, 또 한 번의 격동기인데, 테마 35예요. 자, 오늘 여기 숙종 얘기만까지만 좀 하고 아마 요 뒤로는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숙종 얘기만 하고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영종전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문제랑 숙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숙종. 자,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나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숙종 때 박세채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탕평이라는 개념이 제한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 듣고 숙종이 뭐 경에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영혼 없는 얘기야. 이 사람 그거 못한다 그랬죠. 아침 다르고 밤 다른 사람이야. 거의 뭐 영혼 파탄, 아니 거의 성격 파탄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실제로는 숙종이 본인이 나서서 굉장히 전국을 편당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 정권을 몰아줄 때 몰빵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 개헌사에서 말했죠. 이때부터 붕당이 망가지는 거야. 이 전까지는 물론 예송 때 뭐 싸움이 격해지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까지는 자율적 붕당기라고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도 그거잖아.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 앤 밸런스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이 7이라면 최소한 야당은 3은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국은 운영하지만 최소한 견제는 해주는 거죠. 예, 체크 앤 밸런스죠. 근데 수종 때가 되면 이게 편당적 조처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집권당과 야당의 관계가 그냥 10대 빵으로 가는 거예요. 10대 빵.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존의 룰이 다 깨지는 거야. 이게 숙종 때예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 말씀드렸죠? 10대 빵. 됐죠? 이게 심화돼요. 그렇다 보니까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7대 3이 돼야 저쪽이 4가 더 많으니까 저쪽이 정권을 운영하지만 우리도 3이 있으니까, 또는 뭐 6대 4. 그럼 우리가 견제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죠. 근데 10대 빵, 10대 빵이 몇 번 되다 보면 싸움이 너무 격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러면서 수종 때부터는 정말 이제 붕당 간의 싸움이 커집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숙종 전의 얘기로 그냥 그대로 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현종 때 1차 예송, 기회 예송 때 서인이 이기죠. 서인이 계속 집권. 그러나 2차 예송, 가빈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지. 근데 실제로는 그 남인이 승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종의 승리예요. 현종이 남인을 이기게 해요, 그냥.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송이 뭔지 잘 몰랐지. 막 왕이 됐을 땐 어리버리 했을 거 아니야.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안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전에 아침마다 출근해서 할머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얘기를 했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종이 준비했다가 남인을 밀어줘요. 그래서 예조의 명에서 복식을 그냥 기념복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예송에서 그래서 집권당이 이제 그러면서 남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현종이 얼마 못 가요. 좀 이따 죽어요.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숙종이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숙종 초기에는 남인 정권이었어요. 근데 그 남인 정권인 상황에서 경신왕국이 터집니다. 근데 경신왕국은 여러분 그 밑에 연도도 써놨는데 이게 1680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붕당사를 가른 사건이야. 그래서 그 붕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망가지는 대표적인 사건을 말할 때 우리가 경신왕국을 얘기해요. 됐죠? 자, 일단 사건의 발단이니까 남인 정권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학 사건. 그러면서 남인 영모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남인들 싹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서인 정권 하에서 이번에는 희빈장 씨 아들의 원자책봉, 세자책봉 문제로 그걸 반대하던
또 서인이, 집권당이었던 서인이 싹 몰려나고 남인이 100% 집권해. 이게 두 번째 기사항구. 그리고 남인 정권 상황에서 인현왕이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서인들을 남인들이 탄압하다가 반대로 집권당인 남인들이 또 숙종 눈밖에 나서 싹 쫓겨나. 그러면서 다시 서인이 100% 집권해요. 이게 마지막 갑술왕국이에요. 그래서 서인, 남인, 서인. 이렇게 되면서 붕당이 완전히 망가져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앞에 현종에서 숙종까지 보시면 지금 현종에서 그 다음에 숙종까지 있죠. 여기서 지금 붕당 간의 갈등은 사실은 뭐냐면 서인과 남인만 체크하시면 돼요. 서인과 남인.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앞머리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보고만 가시죠. 자,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붕당사를 가른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이 경신왕국이죠. 경.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경을 딱 사이에 놓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야. 됐죠? 경을 사이에 놓고 기갑 그리고 경 기갑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기갑 경 기갑이야. 여러분 대충 눈치로 뭔지 아시겠죠? 이 기가 뭐예요? 기예송. 갑이 뭐예요? 갑인예송. 경은 뭐예요? 경신왕국. 기는 뭐예요? 기사왕국. 갑은 뭐예요? 갑술왕국. 됐죠? 여러분 외우기 좋아요. 경신왕국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붕당사를 가른 앞뒤로 기갑, 기갑. 그래서 기갑, 경, 기갑이야. 근데 이게 집권당이 어떻게 바뀌냐면 집권당이 항상 서인이 제일 많이 집권하는 거야. 17세기도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게요. 그래서 5번이니까 서인부터 먼저 집권해야 돼. 그래서 기예예송 때 서인, 그쵸? 갑인예송 때 남인, 그리고 경신왕국 때 다시 서인, 그리고 기사왕국 때 다시 남인, 그리고 갑술왕국 때 다시 서인이에요. 그래서 서남, 서남, 서예요. 그렇죠? 앞에 2개가 뭐야? 예송, 예송. 뒤에 3개가 뭐야? 환국, 환국, 환국. 되죠? 그래서 지금 현종 때 예송부터 숙종 때 환국은 뭐야? 기갑, 경, 기갑. 몇 가지 됐죠? 서인과 남인.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을 다 했어요. 결론을 다 했고, 자, 그러면 환국 각각의 사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요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때, 그러니까 요 사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일단 기억하면 좋고, 일단 가장 기본은 숙종 때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사건의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이제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시간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술왕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사료가 만약에 효종 때 뭐 북벌이야. 그리고 나사료가 갑술왕국이야. 근데 선질 1, 3번 있는데 1번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외란이고 뭐 2번 보니까 뭐 사화고 뭐 을사사화 뭐 이런 거야 명종 때. 그리고 3번 보니까 경신왕국이야. 그럼 답 뭐야? 경신왕국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 효종과 갑술왕국 사이에. 그죠? 요 시간 찾기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면 가사료가 경신왕국, 나사료가 갑술왕국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골라라.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선지 중에 기사왕국을 찾아야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시간 순서로 물어보니까 요 사건을 달달달 외우는 건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각 사건이 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자, 경신왕국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허적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이제 유학 사건인데 이게 유학이 뭐냐면 왕이 쓰는 기름장막이야. 그래서 왕이 이렇게 궁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천막처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죠? 쫙 펼쳐가지고 다니잖아. 왜냐면 이 조선시대 궁은 돔이 없잖아요. 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넘어갈 때 정각과 정각에서 넘어갈 때 야외로 잠깐 나갔다가 실내로 들어와야 되잖아. 다시. 근데 비 내리면 어쩔 거야?
또는 햇빛이 막 너무 내리쬐면 어떡해요? 여러분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막 햇빛을 맞고 뭐 농부처럼 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를 막 이렇게 얼굴에 맞으면 되겠어? 자, 그래서 그 왕이 쓰는 기름 장막이에요. 뭐 용봉차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발단이 뭐냐면 허적이 자기 집안 잔칫날, 그러니까 숙종에 왕이 쓰는 기름 장막을 자기 집안 행사에, 왜냐하면 집안 행사에 비가 오니까 왕이 쓰는 기름 장막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써서 무리를 빚은 사건이야. 나중에 이게 숙종을 알고 숙종이 부르르 떠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숙종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깔이.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희 남 있는 놈들은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로 이제 남인들을 어떻게 바로 박살낼 수는 없잖아요. 쫀쫀하게. 그치? 내 물건 좀 썼다고 해서 왕이 그럼 되니? 뭐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서인 김석주가 너무 잘 알아. 이 사람 외척이거든요. 그래서 외척 김석주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기 엄마가 김씨예요. 여기 외갓집이 김씨들입니다. 여기 숙종 엄마가 보통 여자 아니야. 뭐 대단한 진짜 뭐 인수 대비 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되죠? 명성황후 김씨예요. 엄마가. 명성황후 아니야. 명성황후는 중전민씨. 그러면 고종이야, 고종. 그럼 숙종이 고종 아들 되는 거야. 그건 황후고 여기 왕후. 근데 김숙주 너무 잘 알아. 숙종의 마음을. 응? 그래서 오늘날 이제 김숙주를 뭐라 그러냐면 아주 공작 정치의 대가라 그래. 응? 그러니까 막 사건 만들어내고 없는 사건도 예를 들어 막 조사해가지고 사건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 빵에다 넣고 뭐 그다음에 영모 사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공작 정치의 대가예요. 근데 외척 김석주가 수리 마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모 사건 하나 터뜨려요. 이게 남인 영모 사건이야. 일명 삼복의 변이라고 하는데 임평대군의 아들들이었던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그래서 이거 일명 삼복의 변이라고도 하거든요. 복이 세 개죠. 임평대군의 아들들인데 이 세 명의 종친들이 허적의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허견이라고. 서자인데 완전 개또라이야. 그러니까 영화 여러분 베테랑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재벌 3세. 그래서 그 유아인이 진짜 연기 잘하잖아요. 막 진짜 막 또 거기 보면 진짜 또라이. 아니 사도에서도 연기 진짜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유아인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약한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야 진짜 약했나 봐. 근데 하여튼 진짜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어쨌건. 근데 그 영화 베테랑에서 나오는 그 재벌 3세 완전 진짜 개또라이 있잖아요. 막 딱 그런 캐릭터. 상같이 개. 근데 남인이 이제 대흥산성 그다음에 훈련도감 별대 이러면서 막 2차 북벌을 준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종친 3명이랑 영모를 꾀했다야. 이게 남인 영모 사건이야. 이게 터진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영모는 뭐 이거보다 큰 사건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인의 주축이었던 허적, 영의정, 허적. 당시 영의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윤유 다 죽임당해요. 남인들 진짜 박살납니다. 되죠? 자,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해. 근데 이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노론은 아주 강경파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소론은 실제로 송시열과 싸울 입장은 아닌데 그의 제자였던 윤증, 명제 윤증. 이 둘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노론은 당시에 이 송시열은 윤증의 아버지였던 윤선거와 베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증이 송시열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송시열 같은 대학자는 수제자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만 막 30명씩 돼요. 뭐 밑에 문화가 어마어마하니까. 됐죠? 둘이 싸울 사이는 아닌데
아버지 윤성거의 죽음에 대해서 송시열이 묘갈명을 부성이하게 쓰면서 이게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 돼. 이러면서 사제지간이 결국 붙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붙게 됐던 이유도 뭐냐면 윤윤을 비롯한 사실은 남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였거든. 남인들에 대한 입장 차이. 그러니까 이 그룹이 일단 어떻게 다르냐면 소론들은 남인에 대해서 좀 간대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노론은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노론, 여기가 좀 젊다 그래서 소론이에요. 그런데 원래 처음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소론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면 아니 얘가 그냥 뽕이나 하는 앤데 약 먹고 다니고 막 완전 또라이인데 얘가 역모를 할 정도의 수준이 돼? 아니 그러면 좋아. 진짜 약 먹고 그러면 좋아. 진짜 뭐 역모를 깼다 치자. 그러면 정상적인 종친이 여기 그럼 셋이 같이 엮였다는 얘기야? 아니 허경 같은 애와 역모를 도모해? 이 사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인이 상대당이지만 역모 사건을 그렇게 막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남인 처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온건한 입장이에요. 조금 더 좀 잘 수사를 하고 나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송시열 비롯한 노론은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역모의 무리들은 다 잡아 죽여야지. 그 역모가 아닌데 그럼 역모라 그랬겠느냐. 됐죠? 이러면서 노소론이 이제 서인들도 이 사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지는 사건이 기사항국인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조선의 국왕 중에 숙종이 TV 최다 출연자예요. 여러분 세종 아니야. 세종도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아니야. 태종도 아니고 숙종이야. 숙종. 왜 그러냐면 숙종이 29명의 국왕 중에 재위기한이 두 번째로 길어. 일단 재위기한이 긴 게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재위기한이 46년이야. 그리고 요 시기가 사건 사고가 많아. 그래서 뭐 전염병도 창궐하고 그다음에 조선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밀란 중에 하나는 장길산의 난 있죠. 장길산의 난도 이때야. 그리고 영화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 처음에 그 뭐 드라마 페인 만들었던 혹시 그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그 여자 경찰 나오는 거 있잖아. 거기로 유명해진 배우가 누구더라? 까먹었다.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자 어쨌건 뭐 여러분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모가 뭔지도 모르시죠? 얘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어쨌건 그때도 보면 다 숙종 때야. 그리고 또 숙종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옥정, 장희빈. 그리고 여기에 대립하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인현왕후 민씨, 왕후 민씨. 됐죠? 그래서 이 왕의 여자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막 하는 요 상황이, 요 갈등 상황이 진짜 드라마로 만들만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 그러니까 드라마 중에 기본적으로 만들면 기존 시청률이 무조건 확보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 자기의 장희빈이 한 명씩 있어요. 왜냐면 한 5, 6년마다 무조건 이렇게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하거든요. 여러분의 장희빈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장희빈은 이게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희빈은 대답이 다양할 수 있죠. 일단 김태희가 마지막 장희빈 아닌가? 그죠? 근데 만약에 저 아닌데요. 제가 처음 장희빈 본 건 전 김혜수. 그러면 이제 좀 연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5, 6년마다 계속 하니까 저도 저의 장희빈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해봐야 여러분 모르고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되고 괜히 연식만 나오는 거야. 어쨌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실은 다 이게 더 싸움이 격하고 왜 이게 드라마로 만들게 되냐면 희빈장치는 이게 남인들이랑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현왕후 미씨는 원래 서인 쪽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왕의 여자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뒷배경에 붕당 간의 갈등이 함께 맞물려 도는 거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래 인현왕후 미씨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왕후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로 병석에 많이 누워 있어. 그러니까 숙종과 이렇게 부부 금실이 좋을 수가 없지. 왜냐면 부인이 맨날 앞에서 누워 있는데 병석인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아프니까 이렇게 좀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잖아. 나 나중에 역병, 전염병으로 죽어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숙종이 원래 자웅정을 먼저 만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웅정이 그 숙종보다 연상의 여인이라는 건 아세요? 두 살 연상이야. 그래서 원래 그 왕후 죽기 전에 만나요. 근데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리냐면 자기 엄마 명성황후 김씨한테 걸린 거야. 근데 이 또 대비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번듯한 아들한테 네 천한 게. 그래서 여기를 박살내고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숙종의 색깔 장난 아니거든. 여러분 이 색깔이 어디선가 왔겠죠. 하늘에서 떨어졌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랑 심각해지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엄마 꼭 확인해야 돼요. 엄마. 됐죠? 네. 엄마 이상한 애들 중에 이상한 남자들 많아.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남자분들은 자기 엄마 알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엄마 보여주지 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예식장에서 보면 되잖아. 그만할게요. 하여튼 장씨 쫓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세장가 가서 얻는 여자가 왕후민 씨예요. 왕후민 씨는 숙종보다 한참 어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숙종이 보면 민 씨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이따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장희빈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됐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꼭 그 명성 김씨를 살려놔요. 예, 그건 이제 역사 왜곡이야. 왜냐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의 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숙종의 엄마를 살리고 장희빈을 데리고 들어와서 궁중에서 또 막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드라마가 왜곡한 거고 어쨌건 장희빈이 다시 오죠. 근데 숙종이 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또 잘해줄 때 진짜 잘해주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 그래요.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돼. 됐죠? 만나면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도 못 바꾼 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장희빈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옛날에 장희빈을 사랑했는데 그 엄마 때문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불러들였으니까 마음의 빛이 어떻겠어. 그리고 어차피 왕한테 관심도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희빈장 씨가 먼저 임신을 한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야. 이게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숙종의 여자들, 그래서 숙종의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숙종이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이야. 숙종의 여자들 뭐 하는데 뭐 아들이 별로 없어요. 숙종이.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미치는 거지. 그리고 장희빈한테 막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왕의 여자도 관품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왕의 관품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빈 들어봤어요? 귀인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뭐 수권,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소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소원, 수건장씨, 수건, 뭐 소이홍씨,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게 그게 왕의 여자 4명부도 관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희빈장 씨가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여자가 됐으니까 자기 엄마 죽고 나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맨 꼬랑댕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희빈의 관품도 높여주고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원래 이거는 왕후가 하는 거지 왕이 개입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깐난쟁이를 원자로 막 세자로 책봉하는 거야. 뭐 검증도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서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자극적이잖아. 왜냐면 희빈장 씨는 남이랑 이어져 있고 우리의 왕후가 아직도 젊디 젊은데 그리고 왕도 젊고 얼마든지 제대로 된 아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러냐야. 됐죠? 그래서 당시에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불가옵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시면 아니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숙종이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난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숙종이 선포를 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용서치 않겠다. 근데 송시열이 멈추라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오나 전하 하고 막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숙종이 또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 짐이 결정을 했는 그대들은 내가 왕으로 보이지 않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 서인놈들은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다 나가. 그래서 이 기사한국으로 서인을 다 몰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굴 집권시킨다? 다시 남인이 집권해요.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송시열, 김수항 이런 서인의 주요 인물들은 여기 남인처럼 또 보복적 사살을 당해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붕당의 공조는 없는 거야. 됐죠? 죽고 죽이고 완전 전쟁터가 된 거죠. 진짜
붕당 말패 현상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정권을 잡았던 남인들이 인현왕후를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세자를 투기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결국은 쫓아냅니다. 됐죠? 요거는 기사한국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희빈장 씨가 왕후가 돼요. 여러분 실제 장옥정은 여러분 왕후까지 됐던 여자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갑술한국이 터지는데, 갑술한국은 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론과 소론계가, 옛날 서인들이죠. 노소론이 옛날 서인들이죠.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숙종이 원래 뚜껑 열리면 뭐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게 패출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왕후가 불쌍하다.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민씨 복위운동을 해. 그러면서 이제 내명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환관과 궁녀 이렇게 해서 막 여론을 형성해서 그런 얘기들이 숙종 귀에 계속 막 들리게 하는 거야. 됐죠? 살짝. 근데 그 사실을 남인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집권당이었던 남인은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우리 왕후께 있잖아. 왕후 장씨가 있잖아.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패출되는 왕후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 왕후 장씨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리고 왕후를 쫓아낸 게 누구야? 우리 주상의 결정이잖아. 그럼 우리 주상께서 죄 없는 자를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고 쫓아냈겠냐고. 이런 불충이 어디냐. 그러면서 실제로 막 또 국문을 열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실은 숙종이,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 다르고 밤 다른 사람이잖아요. 또 막상 장희빈을 왕후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여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현왕후 쫓아낸 것도 생각해보니까 얘가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쌍했던 여잔데, 그래서 나가서 이게 또 민가에 나가서 밥은 잘 먹고 있나, 날씨도 추워졌는데 혹시 고불이나 걸린 건 아닌가, 무슨 뭐 감기나 걸린 건 아닌가, 그리고 밖에 걱정하고 있었어. 난 이게 승질머리가 문제야. 내 꼭지가 돌면 이게 눈이 돌아가서 늘 그게 문제야. 이러고 있는데 누가 쫓아내서 자기가 쫓아냈잖아. 근데 이제 이런 여론들, 이런 얘기들이 막 수종한테 귀에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비슷하구나. 막 수종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남인들이 서인들 잡아다 국문을 연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무슨 역모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숙종이 이제 장계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바로 이 민씨 복위운동을 한 거야. 이게 불충, 이게 역모, 이게 도대체 무슨 정치적 의도로 그러냐 이러면서 남인들이 국문을 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숙종이 또 확 뚜껑이 열린 거야.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 불쌍하게 누가 만들었어? 지가 만든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남인 놈들은 난리 아침부터 생긴 지랄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혹시 저 불쌍한 왕후가 다시 돌아오면 니네 정권을 위협받을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남인 놈들은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니네들의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징그럽다. 그래서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인을 싹 몰아내고 서인, 노론과 소론을 등용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집권했던 노론과 소론들은 이제 정리할게요. 남인을 진짜 박살을 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중앙정계에서 남인이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듣게 됩니다. 됐죠? 이후에 중앙정계는 노소론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숙종 때 환국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오군영 할 때 금영 설치 말씀드렸죠? 아까 경신왕국 때 남인의 병권 뺏어서 서인들이 이제 오군영 다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삼평통보를 법화로 제정하고, 이거 고려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화폐를 가장 많이 만든 게 고려 숙종. 그러나 본인은 안 만들고 법화로 제정하고 종 유통시킨 건 조선 숙종. 기억나죠? 백두산 정계비가 이때 세워집니다. 이건 무슨 문제? 간도 문제. 그 다음에 안용복이 활약했던 건 뭐냐면, 자, 울릉도 독도에 자꾸 일본 놈들이 오니까, 야, 우리 땅인데 왜 와? 오지 마. 그리고 일본에 2번이나 갔다 왔던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전부 언제다? 숙종 때 주요 사건들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숙종의 정책까지 저희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영종조로 가야 되는데, 자, 본격적인 탕평에 대한 얘기죠. 자,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